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로움처럼 여러분 일상 속 작은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청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이리 러브마이셀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한창 돈을 모아야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 돈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구조가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돈이 보이는 책 읽기 추천해주세요. 러브마이셀프님 안녕하세요. 저희 별밤에서 그동안 경제 관련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진상의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입니다. 저자 신진상은 신문 잡지사 기자였다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입시 컨설턴트였는데요. 저자는 많은 공부 중에서도 이 경제 공부를 중시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돈 공부가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현실과 또 돈이 없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에선 공부할수록 눈앞에 돈의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린 버핏도 제발 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투자하라고 할 정도로 이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인문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심지어 뇌과학까지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이 책은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합니다. 자, 그럼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돈 잘 버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돈의 감각을 키웠으며 돈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인내력이 있습니다. 김광준은 저서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서 부자들에게는 버티는 기술이 있으며 거기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동산을 제외한 30억 원의 금융자산,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봅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지만 금융자산이 없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 비싼 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긍정과 희망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습관으로 부자의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습니다.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목적과 목표를 구분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 전략을 결정합니다. 버틸 줄 아는 그들은 먼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한 뒤 전략을 세웁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셋째,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원래 자산을 지키면서 조금씩 불리기를 원하죠. 인내력을 갖춘 사람들은 한 곳에 전 재산을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넷째, 상상력입니다. 현재의 무질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지 그 다음을 내다보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물고기를 절대 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르면 돈은 발이 4개라 인간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돈이 경주하면 절대로 인간이 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부자들은 잘 알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노련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지 않듯이 돈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들이우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몸테크에도 강합니다. 몸테크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든 뒤 그 시간을 운동이나 대인관계 등에 투자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부자들은 나비를 본다는 점입니다. 나비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를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부자들은 지금은 나비지만 앞으로 태풍의 눈이 될 존재를 미리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투자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버티는 습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인내를 키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운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돈을 버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88조 원을 순수하게 투자로 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운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레이엄과 도드 마을의 위대한 투자자들이라는 명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오랑우탄 이야기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랑우탄 2억 2,500만 마리가 일제히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 중에서 1억 1,250만 마리는 앞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앞면만 나온 오랑우탄에게 다시 동전을 던지게 하죠. 이런 식으로 20일 연속으로 동전을 던지게 하면 215마리의 오랑우탄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40마리가 오마하 동물원 출신이라고 가정해보죠. 사람들은 오마하 동물원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사육사에게 무슨 특별한 사료를 먹이는지, 특별한 운동을 시키는지 등등을 꼬치꼬치 물어보겠죠.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성공을 연달아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궁금하겠죠. 이 일화를 들으면 버핏은 투자로 돈을 버는 데는 운 외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곱씹어보면 그의 말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투자학의 권위자 데니얼 크로스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버핏의 말을 뒤집어보면 동전 던지기 게임에도 규칙이 있듯이 투자하는데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개인적 노력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에 크로스비 교수는 명쾌한 답변을 합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이라는 거죠. 도박이 운칠기삼이라면 투자는 운의 비율이 줄어들어 운삼기칠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운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돈을 버는 최고의 연습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인지 매도할 타이밍인지를 따지지 않고 가치 투자라는 원칙을 항상 지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돈 버는 것이 실력일까 행운일까에 더 궁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한 블랙 스완이지만 그의 첫 번째 출간물은 행운에 속지 마라입니다. 이 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960년에 태어난 나심 탈레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경영 분야 작가입니다.
그는 때로는 건방져 보일 정도로 지적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최고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유럽 최고의 지성 토마 피케티 같은 세계적 석학들을 바보 천치로 부를 만큼 콧대가 높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석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글리츠처럼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DNA에서 결국 사라져야 한다. 건방지고 교만하지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글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바보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의 글이라면 흠뻑 빠져서 읽는데 번역자들은 그 반대로 번역의 난해함을 토로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그리스도교 명문가 출신으로 스스로 레바논인이 아닌 레빈트 지역이라는 더 넓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죠.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랍어 그리고 레바논을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어 때문에 그는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가 원어가 아닌 사람이 지극히 현학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을 쓰다 보니 번역자들은 죽을 맛이겠죠. 그리고 경제학의 깊이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 제가 그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2008년 이전에 금융에서 블랙스완 같은 엄청나게 희귀한 현상이 터질 거라고 공식 예언한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 그것 보라 내가 경고했지? 라며 자신들의 선견지명을 자랑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책으로 낸 사람은 나심 탈레브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블랙스완에서 사람들은 평범의 왕국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 세계는 극단의 왕국으로 변한 이후였다. 극단의 왕국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낮은 확률의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의 왕국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낮은 확률의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박학다식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말대로 비유와 예시를 통해 문학적이고도 철학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능력자죠. 하버드 대학 교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확률 통계의 이론들을 그는 비유를 들어 정말 쉽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도 없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네카 등 고전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 환경 탓도 있겠지만 온고지신이 정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앞으로 더는 나올 수 없는 저작으로 극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직자가 소환됩니다. 경제학자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을 더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후세의 기록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저자들은 과학자, 물리학자, 경제학자, 발명가보다 성직자들이 10배나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매사에 작용하는 운의 비중을 과소평가한다. 확률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확률을 실무에 응용하는 학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른바 용기는 신념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고상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운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밝혀지는 듯하다. 내 경험과 과학 문헌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성공한 경우보다 자신의 착각에 희생된 경우가 많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자신이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실력으로 돈을 번 건지는 탈레브의 주장대로라면 정확한 확률 계산이 필요합니다. 돈 벌기 전에 확률 공부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에 따르면
확률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잠재적 충격은 높지만 확률은 낮은 사건도 중시하는 접근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인가? 이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가? 돈을 벌려면 자제력을 발휘하라. 2012년에 개봉된 영화 리미트리스는 평범한 외주 편집자가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약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SF 소설 작가, 주식 투자자, 상원 의원 등 단계별로 성공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릭 베손 감독의 루시와도 비슷하지만 루시가 상상력이 지나쳐 만화 수준으로 나아간 영화라면 이 영화는 약물의 존재까지는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약을 먹고 사람들이 달라져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순서는 영화에서처럼 책으로 유명해지고 주식으로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정치판에서 권력을 얻는 시기죠. 영화의 절반 정도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버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음모에 치중합니다. 뇌 기능을 100% 발휘하는 약을 먹고 나서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자동 정렬되면서 각종 지표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퀀트라고 하는데 브래들리 쿠퍼는 시쳇말로 퀀트인 동시에 컴퓨터가 합치된 뇌를 갖춘 주식의 천재, 아니 신이 되어버린 거죠. 원작자와 감독은 아마 주식시장과 다양한 투자 기법을 공부하고 이 영화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퀀트 투자에 관한 공부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퀀트로 가치 투자하라는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와 에드워드 소프의 퀀텀 투자의 장점이 합쳐져 만들어진 QV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수학 전공자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면 완전히 이해하면서 보기는 어려운 책인데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쓴 웨슬리 그레이는 퀀트 투자 전문가로서 세계 최대의 퀀트 커뮤니티이자 자산 운용사인 알파 아키텍트의 CEO입니다. 공저자인 토비아스 칼라일은 가치 투자자로서 AQM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고요. 두 분야의 최고 고수가 만나 모순돼 보이는 두 투자 기업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책입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보는 것으로 주로 발로 뛰면서 기업을 방문해 여러 가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반면 퀀텀 펀드는 기업의 수익률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컴퓨터로 돌려보면서 최상의 솔루션을 숫자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서 가치 투자에 부족했던 수학적 공식화, 퀀텀 투자에 부족했던 현장 감각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던 거죠. 퀀텀 투자에 따르는 비판, 그것이 블랙박스여서 종목 선정 기법을 이해할 수 없다은 이 책에서 자연스럽게 극복됩니다. QV 전략은 퀀트 투자에서 석연치 않았던 인과관계를 보완하고 가치 투자에서 쉽지 않았던 실천력을 보강합니다.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퀀트 가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파트 2에서는 파산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파트 3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고 파트 4에서는 싼 주식을 수학적으로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파트 5에서는 자사주 매입, 공매도 등의 신호를 읽는 방법. 마지막 파트에서는 QV 모형이 구축되고 실제 미국 증시에 적용한 테스트 결과가 제공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자료가 미국 기업과 미국 증시 관련으로 과연 QV 투자가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하는 점입니다. 주식 전문가인 강환국은
이 책의 특별 부록에서 한국 시장에도 유효하다며 내용이 어렵지만 공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초과 수익을 낼 확률이 99% 이상임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 기법이 있는데도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왜 소수일까요? 그 이유는 워런 버핏에 따르면 조급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라도 참고 인내할 줄 모른다면 자신의 성공으로 연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미트리스에 보면 인간은 머리가 좋아지면서 감정 통제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불안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라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인간이 한없이 똑똑해지면 그런 불안감이 사라져 감정적으로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시대.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 유튜브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말보다 동영상, 글자보다 동영상이라고 하지 않고 유튜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동영상보다 더 보편적인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공공장소든 사적 장소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유튜브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 인터넷 뉴스나 검색 등도 잘 하지 않죠. 초등학생에게 숙제를 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검색을 해서 숙제를 해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2006년에 2조 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글 것이라 유튜브의 성장은 구글의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언젠가 유튜브가 본사인 구글을 추월하는 날이 올 것은 확실합니다. 2019년에 유튜브의 추정 가치는 무려 200조 원입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00배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유독 강세인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에서 상당수는 유튜버가 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1위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의사, 4위 요리사, 5위 유튜버로 나왔습니다. 2020년인 지금 조사한다면 순위가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많이 올라 있는 걸 보면 초등학생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관심 분야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는 절판이 되었다가 한 인기 유튜버가 자신의 인생이 바뀐 책으로 소개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말 유튜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줍니다. 신문사나 방송국보다 한 명의 유튜버가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도가 더 큰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클루지 저자 게리 마커스는 1970년생으로 뉴욕대학 심리학과 및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딥러닝 기술로 머신러닝 기술 벤처인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를 2014년 설립해 2016년에 우버에 팔았습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우버가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는 선두주자 구글과 페이스북을 따라잡기 위해 꽤 큰 돈을 투자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왓슨의 흥미를 느껴 인공지능 공부에 뛰어들었으며 그의 현재 관심은 인공지능과 의학을 결합하는 연구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에 더 많이 쓰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광고와 마케팅에 많이 투자되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버의 미래 행보가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AI 마인드에서 마틴 포드가 나눈 대화를 보면 그는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의 미래를 여성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진 폭력적인 유전자가 5배 더 많기 때문에 범용 인공지능이 킬러 로봇으로 진화하지 않으려면 여성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죠. 클루지가 갑자기 다시 인기를 얻은 일에서 한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인기 유튜버 개인이 좋아서 추천한 책이 아니라 12년 전 책이 나올 당시 이미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튜버가 정말 좋은 콘텐츠를 찾아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지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일 듯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케터로 성공한 허대리는 엔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에서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을 공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콘텐츠라면 유튜버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편법이나 꼼수 같은 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콘텐츠에 신경 써 차별화하여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는 유튜브가 알아서 해줍니다. 허대리는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바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성공하는 유튜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즐거움을 주는 유형.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행복함, 연예인을 보는 흐뭇함 등을 제공하는 유형. 예. 조중현, 개그, 불개, 게임, 한예슬, 연예인, 맥길룩, 음악. 2.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형. 주로 교육 콘텐츠로 사업, 직무 등 여러 주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형. 예. 자청, 사업, 박세니, 심리, 비뇨 클래스, 영상, 존 코비, 디자인, 김달, 연애 고민. 3.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주는 유형. 구독자에게 영감을 불러넣거나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유형. 예. 포크포크 감동, 체인지 그라운드, 잭스피어스 동기부여. 4.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유형.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 유형. 예. 사물궁이, 상식, 시리얼, 사회, 1분 과학, 과학, 이슈왕, 사회, 호기심, 역사. 5. 미디어 유형. 주요 언론사 채널처럼 미디어 역할을 하는 유형. 예. 비디오 머그, 닷페이스, 14F, 사회 소식. 이 5 유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는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면서 미디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뜨는 유튜브의 유형을 곰곰 생각해보면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에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이기적 행위가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 행위로 표현될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를 얻고자 할 때 정석처럼 생각되는 탐욕, 폭리, 이런 것들은 유튜브 공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그 대가로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유튜브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면 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중에서는 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구글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구독자 숫자가 연봉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월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일수록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튜브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되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콘텐츠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생겨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다면 막연하게 재테크라고 자신의 채널을 규정짓기보다 여성이 돈 버는 방법, 20대 대학생이 돈 버는 방법, 개발자로 돈 버는 방법, 호주에서 돈 버는 방법, 무자본으로 약 50만 원 더 버는 방법 등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취향별로 욕구를 세분화하여 니즈를 만족시켜야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딴 건 모르겠고 나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꾸준히 올린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튜브 전문 기술 칼럼니스트로 유튜버들을 쓴 크리스 스토클 워커는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새록새록 생겨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판매 기회를 노리는 하나의 브랜드이고 고작 카메라나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질구레한 장신구, 티셔츠, 책과 같은 유튜브 파생 상품의 등장을 지켜봤다. 수많은 유튜버가 팬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사업 기회로 활용해 추가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광고 수입과 브랜드로부터 받는 후원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다. 유튜브는 계속 진화하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대리는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유튜브는 무엇이 돈이 될지 아이템을 발견하는 아이디어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키워드 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튜브에 올라온 검색 키워드의 숫자를 알려주고 분석해줍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부한 뒤 사람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최적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컨설팅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 참고할 만한 조언인 듯 싶습니다. 최고의 테마주로 떠오른 바이오 주식. 세상에 존재하는 약은 모두 몇 개일까요? 100만 개? 1000만 개? 혹은 1억 개?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정보의학교실 한현욱 교수가 쓴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이다에 보면 총 13,363개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FDA에서 승인된 약물은 3,905개 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조식품과 연구용 신약, 그리고 약물과 관련된 단백질 서열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물은 4,000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알아둘 것은 4,000종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나 타이리콜로 팔리는 아세트아미노산은 하나로 취급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제약시장의 규모가 1.5조 달러인데 말입니다. IT 기업이 100개 중에 하나꼴로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한다면 신약 비즈니스는 그보다 더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약물 연구 1만 건당 1건 정도이니 0.01%의 성공 확률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은 1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사이인데 이런 비용을 벤처기업에서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유명한 약들은 유명한 제약회사에서만 출시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앱이나 게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험난합니다. 우선 문헌조사, 가설, 수입, 신물질 설계, 합성 등을 하는 기초 탐색 원천 기술 연구 개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약이 선별되면 수많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IT 업체도 베타 테스트를 거치지만 신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살아있는 세포와 동물에게서 검증하는 전 임상 단계이며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2. 제1 임상 단계. 우선적으로 소수 건강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검사합니다. 3. 제2 임상 단계.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용량과 용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단계입니다. 4. 제3상 임상 단계.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5. 시판 후 조사 단계. 보통 FDA에서 7명의 심사위원들이 1년에서 2년에 걸쳐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죠. 이를 통과해서 신약 판매 승인을 받고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탈리도마이드도 일단 FDA에서 승인을 통과한 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을 보면서 시장에서 퇴출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판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듯 임상 단계가 까다롭다 보니 평균 연구 시간이 1960년대까지는 8년 정도, 지금은 거의 2배인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즉,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시점은 무려 15년 혹은 20년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미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15년을 넘어서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이 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날개를 달고 미친 듯이 날았죠. 바이오 제약주의 선봉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때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위에는 삼성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코스닥의 1위는 올해 내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2위는 코로나 진단 키트로 유명한 시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위부터 5위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제약 바이오 분야라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바이오 제약 회사는 잘 나갔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공률은 극히 낮지만 하나라도 히트를 치면 거의 반영구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처럼 예기치 못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진다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을 비롯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12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달리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알리바바헬스나 텔라닥 같은 원격 진료 기업들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헬스 업체 1위인 텔라닥은 원격으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리봉고라는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웠습니다. 약사 출신 정승규는 저서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에서 지금은 IT의 시대를 지나 뇌과학과 바이오 기술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BT의 꽃이 바로 의약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제약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940조 원입니다. 2024년에는 1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는 규모죠. 858조인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받은 제약회사 신풍제약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2,000원이었는데 11월 5일 현재 14만 6천원으로 무려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풍재지라는 회사의 주가가 같이 오른 겁니다. 신풍재지는 종이 관련 회사로 신풍제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관련주로 오해하고 사기 시작해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을 두고 돈을 벌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카이스트 생물공학 박사 출신으로 LSK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이며 바이오 인더스트리 밸류에이션의 저자인 김명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야의 산업을 이해하려면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 의약품 합성과 분석을 위한 화학, 임상 현장에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시험에 앞서 동물에서 독성과 약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의학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통계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등의 여러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필요하다. 물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 필수다. 신중해야 합니다. 생물학과 의학은 기본이고 화학, 통계학, 물리학, 기계공학 등 이과 과목 전반에 대한 지식에 경제학 지식까지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약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등장하는 CMO는 의약품 위탁 생산기관이라고 말해주면 알기 쉬울 텐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CMO는 신약 개발의 3단계인 연구, 개발, 임상까지는 선진국의 연구소와 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생산은 인건비가 싼 신흥국에서 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이후에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알려진 용어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과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바이오 시밀러도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뜻하는데 사실 투자자들 대부분이 모르는 용어입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구글 검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바이오 산업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새로운 물질을 약으로 만드는 과정만이 바이오 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기술 역시 바이오 산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 산업은 외연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바이오 산업은 시작부터 덩치가 커야 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공부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활짝, 곧 책을 통한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